지난주에는 정영 교수님이 휴가 응? 저거 휴가하고 내일 한다고 그랬구나. 오늘은 마린 엔비ron먼트 앤 엔비ron멘탈 로드 스테이션 키핑 앤 모어링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하고 목요일날 또 있네. 박창욱 박사님 오시는 모양이군요. 목요일. 네, 톰 프로젝트 리뷰. 발표하는 건가 그러면? 네. 저렇게 써놓으니까. 그런데 발표하는데 정영 교수님이 안 계시겠네. 질문 있어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누가 한 명이 빠졌네? 네. 질문 없어요? 그냥 해? 자, 그래서 오늘 이건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박창욱 박사님이 다 하신 내용이야. 네? 하시긴 했었는데. 네. 나도 그 자리에 있긴 있었어. 그래갖고. 대충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또 다시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세월호하고 관련된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냥 그 순서대로 마린 엔비ron먼트, 또 엔비ron멘탈 로드, 그다음에 스테이션 키핑 앤 모어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에다 갖다 붙여 보면은 거기가 맹골수도, 팽목항인가, 팽목항까지 가봤는데 네, 맹골수도까지 못 가보고 거기서도 한참 멀더라고. 그러니까 그 팽목항에 가면 천막만 잔뜩 쳐 있고요. 거기 그냥 보도진들 쫙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봉사자들 천막이랑, 가족들 천막이랑, 그 다음에 스님들 와서 목탁 치고 저거 하고, 뭐, 리본 매놓고 한 그런 데가 팽목항인데, 거기서부터도 또 한 몇십 킬로 나가야 돼. 바다로. 보이지도 않아. 그 맹골수도라는데. 비타고 한참 나가야 돼서. 하여튼 그 상황에 환경이 어떤가? 그 때문에 맨날 얘기 나오는 거죠. 그죠? 조류가 어떠니, 하루에, 뭐, 물때가 잠수할 수 있는 시간이 4번 있나? 그죠? 네. 그래서 어렵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엔비ron멘탈 로드라는 걸 주로 파도력인데, 파도력은 거기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는데, 지난 주말에는 뭐, 풍랑이 세서 다 그 바지들이 철수했었다며. 그죠? 그거는 엔비ron멘탈 로드죠, 그죠? 철수할 정도로 셌었고, 그 다음에 스테이션 키핑 앤 모어링인데, 조류 때문에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배는 지금 가라앉아 있으니까 안 떠내려가는데, 잠수사들이 쓰는 바지가 있어, 그지? 그 바지가 스테이션 키핑을 해줘야 돼. 네? 그래서 모어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 오늘 연결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뭐 새 슬라이드는 없고 있는 슬라이드 중에 내가 조금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피드니까 그 FPSO 같은 그냥 해양 플랜트의 피드 설계에 대한 거니까 거기서는 해양 환경이 어떤 데서 움직이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해저에 저런 장치들이 있어갖고 거기서 이 드릴링을 해서 드릴링한 게 여기도 있네요. 드릴링해서 뽑아낸 걸 모아서 여러 가닥을 여기 다 이런 그런 장치들이 똑같은 거 여러 군데 있는 거잖아요. 모아서 일로 모아서 이 탱크에 모아놓겠다 그런 얘기인데, 옛날에는 저게 이 구멍 하나 뚫으면 여기 이제 이게 기름이 이만큼 있는 거네. 가스인지 기름인지 모르지만 기름이라고 봅시다. 저게 그냥 무지하게 큰 거라서 그냥 한 구멍만 빨대를 하나만 뽑으면 철철 넘쳐 나와서 충분히 그냥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여러 개 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하나만 딱 꼽으면 콸콸콸콸.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다 빨아먹은 거지. 빨아먹어서 옛날에 다 이제 이거는 너무 경제성이 없어 하고 다 버려놨던 것들을 다시
빨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럼 그만큼 되려면 기름값이 그만큼 올랐던 거지. 예? 내가 1986년에 미국을 가서 유학을 갔는데 그때 기름값이 갤런당 1달러였어요. 1달러. 자동차 가스 스테이션에서 주유소에 1갤론이 3.4리터인가 그럴 거야. 3.4리터. 맞나? 4.3인가? 3.3인가? 3.3인가? 네. 3.3 맞을 거야. 그러면 얼마요? 1리터당 얼마야? 이즘에 뭐 1,050원도 안 되지, 지금. 1,000원이라고 치고. 1,000원에 3리터라 그러면 300원. 300원. 300원도 안 되는 거지? 뭐 옛날 얘기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야? 1,800, 1,900 정도 되지, 리터당. 그죠? 그런데 내가 2001년에 다시 갔었어요, 거기를. 그때는 6개월만 연가라고 해서 이제 다시 갔었는데. 그러면은 몇 년 뒤냐? 86년, 2001년, 15년 뒤? 15년 뒤에 갔는데 또 1달러야. 갤런당 1달러야. 예? 그때는 엄청 싼 거였어. 그런데 그동안에 어림짐작해서 그 사람들 소득이 한 2배쯤 늘어났더라고. 그 월급이 한 15년 사이에. 그래서 나타난 효과가 뭐냐면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 월급이 2배 늘어났는데 기름값은 15년 전하고 똑같으니까 엔진을 막 5,000cc, 막 8,000cc, 픽업 트럭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포드 트럭 이름이 뭐더라? 무슨 200S 뭐 이렇게 붙였는데 엔진이 막 그런 픽업 트럭을 타고 다니더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내가 지난주에 미국 갔다 왔는데 4불 정도 됐어요. 4불. 갤론당 4불. 그래도 한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 1,800원. 근데 많이 좁혀진 거예요. 갭이. 지금 2배 정도, 2배도 조금 안 되는데. 아까 15년, 뭐 몇십 년 전 얘기하면 그때는 한국하고 차이가 그때는 서너 배 차이 났었어. 갤론하고 리터하고 값이 비슷했어. 우리나라 가격이. 예, 근데 지금은 미국도,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이 많이 올라간 거지,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기름값이 오르면 저런 필드들도 경제성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파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파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밖에 안 나오는 거를 여러 군데를 꼽아야 되고 그걸 조금씩밖에 안 나오니까 모아서 배 한 척 정도 파내려면 한참 걸리는 거지.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걸리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일주일마다 또 다른 배가 와서 이런 배가 와서 가득 찬 놈을 넘겨받아서 가져가는 거지. 네. 자이언트라는 영화 봤어요? 자이언트라는 영화, 옛날 영화. 자이언트, 제임스 딘은 아나, 여러분들? 제임스 딘은 알아? 제임스 딘이 나오는 영화의 제일 유명한 영화가 자이언트지.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나오고. 근데 거기서 제임스 딘이 이제 뭐 좀 망난이지만 돈을 왕창 벌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근데 그게 석유 일을 발견해서 잭팟이 터져서. 근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시추하다가 하나가 탁 터지니까 그냥 막 하늘로 솟구치는 거야. 기름이 솟구쳐갖고 그냥 시꺼먼 물바다가 그냥 기름바다가 되어버리지. 근데 거기서 좋다고 막 기름 비 맞으면서 웃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럴 때가 이제 좋은 시절이고 땅에서 그것도 땅에서 지금은 저렇게 깊은 바다까지 가서도 아주 조그만 요만한 포켓들을 파고 있다. 그래서 FPSO가 필요해진 거다. 근데 환경이 많이 이제 달라진 거죠. 이 환경이 깊고 여기가 무슨 2,000m까지 갔다잖아요. 요즘엔 이 수심이 거기서 또 3,000m, 4,000m 판다며 그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인데도 그래도 이렇게 작업해서 이렇게 비싼 장비들을 써갖고 조금씩 파내도 채산이 맞으니까 하겠지, 그죠? 돈이 남으니까. 근데 이제 엔지니어가 할 일은 더 많아진 거야. 이거 이제 대륙붕에 대한 얘기죠, 대륙붕. 대륙붕이 여기가 이제 육지고 컨티넨트고
컨티넨탈 쉘프라는 게 이제 대륙붕이죠. 대륙의 붕은 무슨 붕자가? 쉘프 붕자겠지. 네. 여기가 이제 우리가 경제 수역 따지고 뭐 200m, 수심 200m까지 되는 대륙붕.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슬로프가 있어갖고 깊어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깊은 수심에 평균 수심이 몇천 미터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전 지구의 바다의 평균 수심이 2,000m, 2,000 몇백 미터. 그 200m면 굉장히 얕은 거예요. 대륙붕이라는 것은 땅에 붙어 있는 낮은 수심의 면적들. 거기까지가 우리가 대륙 경제 수역 아니면 자기네 무슨 EEZ 뭐 테리토리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땅, 그 국가들이 거기 소유하는 땅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뭐 지난번에 무슨 뭐 그게 무슨 뭐냐 싸움 난 게 중국이랑 일본이랑 센카쿠 열도, 그다음에 이어도,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대륙붕에 있는 섬이 하나 탁 튀어나와 있으면요, 이런 게 튀어나온 섬이지, 거기서부터 다시 또 대륙붕을 계산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섬이 있으면 그 섬 주위에 대륙붕은 좁겠지만 무조건 그 땅, 그러니까 독도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독도도. 그러니까 동해 바다는 수심이 확 깊어져서 대륙붕이 얼마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테리토리라는 게 얼마 안 되는데 독도 딱까지 가면 거기가부터 기준을 서서 거기서 대륙붕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몇 텔이라는 게 또 있거든. 이제 무조건 수심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땅에서부터 몇 미터 또는 대륙붕 뭐 이런 식으로 룰이 되는데, 일본하고 그래서 굉장히 첨예하게 또 센카쿠도 마찬가지로 싸움이 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지구대 뭐 깊은데 뭐 여기 이제 화산, 바닷속 화산, 그 화산 때문에 섬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 용어들이 많은데 그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 교수님, 네. 그냥 좀 생뚱맞은 질문. 미국은 하와이 있는 데까지 바다가 짧다니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는 하겠지. 그 정도는. 네, 이렇게 그 주변 이렇게 또 따로 하겠지. 네. 아닐 것 같은데. 그 국제법을 보세요. 나도 몰라. 그다음에 이제 조류입니다. 조류의 원인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조류가 걸리는데 그 이제 세월호 때문에 나도 진도를 사실 처음 가봤는데, 그 전에 진도가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구경. 진도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 진돗개 나오는 진도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울돌목이라고 해서 명량해전. 나도 이번에 정확히 알았네. 명량해전이라는 그 이순신 장군. 그게 그냥 그 진도대교라고, 그러니까 그 해남, 목포에서 가깝더라. 목포에서 길이 잘 뚫려서 30분이면 가던데, 진도까지. 하여튼 그 우리 땅 육지에서 진도는 섬이니까 그 섬을 넘어가는 다리가 진도대교인데, 그 진도대교 밑이 울돌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명량해전이라는 게 있는데, 명량이 공명할 때 그러니까 배가 울돌이래, 우운단 말이에요. 울돌이라는, 울돌목이라는 게 이 물이 너무 세게 흘러서 거기 소리가 나서 그 우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울돌, 그래서 이름이 울돌이고, 명량도 그거를 한자로 써서 명량이야. 그러니까 공명장치, 그런데 명이라는 게 소리 낸다는 뜻이고, 양은 무슨 명인지 모르겠네. 다리량자인가. 그래서 그러고요. 이제 그 조류가 왜 심하냐?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지. 조류가 왜 심하냐? 거기 조류잖아. 조류. 해류지. 조류. 커런트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게? 지구 자전 때문에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온도차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코리올리스 포스. 그래서 try to turn east to inner northern hemisphere, 어쩌고 south hemisphere. 이런 거고,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이거죠.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그것 때문에 의해서 물이 헛도는 거지. 헛도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헛도는 거야. 헛도는 거야. 지구가 혼자 도는 거지, 물을 놔두고.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지구가 도는데 물은 같이 못 도는 거지. 그게 우리 라미나 플로우, 바운더리 레이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지. 그런 거에 의해서
지구는 도는데 공기도 못 돌아가고 물도 못 따라가는 거지. 예, 그래서 그게 움직이는 땅에서 보면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돕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서 그런 거야, 그지?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야지, 그죠? 해가 이쪽에서 뜨니까 이 지구는 이렇게 돌지, 그죠?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가는 거지.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사실은 지구가 이렇게 가니까 물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상대적인 운동이죠, 상대적인 운동이야. 그렇고 그래서 여기가 대서양이고 여기 태평양도 역시 이렇게 돌고 또 이렇게 돕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적도고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돌고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돕니다.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땅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물이 못 쫓아가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거기서 우리한테 제일 관심 있는 건 이 쿠로시오라는 해류입니다. 쿠로시오 해류. 이게 우리나라 기후에 큰 영향을 미쳐요. 기후에. 근데 이 쿠로시오 해류라는 게 이 적도에서 생성해서 북반구로 이렇게 북태평양을 이렇게 도는 해류죠. 이렇게 도는 해류. 도는 해류인데 이게 웜 커런트죠. 웜 커런트. 왜 웜이겠어요? 당연히 적도에서 데워져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오면서 적도에서 데워져서 이 차가운 게 여기서 내려와갖고 차가운 게 여기 지나가면서 점점 사실 요거 화살표를 까만 거에서 시작해서 빨간 거로 바꿔줘야 되는데 점점 데워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 올 때는 이제 더워져서 이제 올라오는데 여기가 필리핀, 타이완, 그 다음에 여기에 일본의 규슈 이렇게 거쳐갑니다. 여기를 스쳐갑니다. 스쳐가요. 요 필리핀을 스쳐가고 타이완을 스쳐가고 그 다음에 요 일본의 열도의 동쪽편을 스쳐갑니다. 쿠로시오 해류가 굉장히 세요. 그 중심지는 물길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류발전 얘기할 때 그 쿠로시오 해류에다가 조류발전하면 무지하게 좋은 거야. 우리나라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 일본이랑 대만이랑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실험도 하고 있어요. 너무 커서 해류가 너무 커서 그렇게 큰 장치를 만들지는 못해서 그러지. 포텐셜이라는 게 발전 용량은 어마어마하게 큰 용량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전기로 뽑아내지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스쳐가니까 잘 모르고요. 스쳐가서 잘 모르는데 근데 요게 방향을 조금만 틀면 우리나라 이 해역의 온도도 1도씩 2도씩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근방에 열대성 어류가 많이들 나타난다. 그러니까 수온이 2도 올라갔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몇 년 전보다 2도 올라갔다. 근데 그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물론 더 큰 틀에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류가 바뀌었겠지만 쿠로시오 해류의 방향이 좀 틀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와서.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제주도하고 이 남쪽 해역에 수온이 한 10년 전인지 내가 기억은 잘 안 돼. 한 10년 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2도 정도 올라가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더워졌고, 그리고 그 해역에 온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열대성 어류가 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고기가 이쪽에서 잡히는 게 이쪽에 안 잡히고 저쪽은 뭐 그런 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 그냥 화살표 하나지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느낄 만한 게 여러분들이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나는 영국에 가서 한 2년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이 유럽이 여기 노르웨이에 누가 가나? 친구들 중에 이번에 누가 한 명 간다고 그랬는데 정영 교수님 랩에서 가나? 누가 한 명 NTNU에 유학 간다고 그랬는데 최민준은 어플라이 중이고 또 한 명 정해집니다. 하여튼 이게요 우리나라 위도가 여기 있잖아. 우리나라 위도가 여기 있어. 여기서 보면 유럽을 갖다 치면 여기 남이태리야. 남이태리. 위도가 남이태리야. 이 정도 가야지 우리나라 기후랑 비슷해야 되는 거야. 남이태리. 시칠리섬 알아? 마피아의 본거지가 시칠리섬이래요. 그게 요 섬이 아마 시칠리섬일걸?
신발 끝 앞에, 장화 끝 앞에. 하여튼 위도가 이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은 시베리아야, 시베리아. 그죠? 시베리아하고도 만주도 아니고 러시아 변방이 엄청나게 추운 데인데 여기는. 그죠? 근데 여기가 안 추워요. 우리나라랑 우리나라가 조금 춥긴 겨울엔 덜 추울 걸 아마. 겨울엔 덜 춥고 여름은 우리가 좀 더운 것 같고. 근데 하여튼 비슷한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기후야. 왜 그러냐? 이 물이 여기로 와서 그래. 이 물이. 이 걸프 스트림이 이렇게 와갖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 그래서 여기가 따뜻해. 여기는 반대지. 여기는 반대야. 여기는. LA 가본 사람? 샌프란시스코 가본 사람? 다 안 가봤어? 가봤어? 네. 샌프란시스코가 이쯤 있겠구나, 그지? 이쯤 있겠어. 그럼 뭐 우리나라보다는 북쪽에 있긴 있네. 바닷가로 가면 물이 찹니다. 물이 굉장히 차. 온도는 우리보다 비슷한데 거기가. LA는 덥고. 그래서 이 찬물이 흘러서 그런데 그건 내가 설명을 지금 못했는데 여기는 그래서 이 영국은 비가 그래서 많이 오고요. 겨울에. 그리고 그 대신 따뜻하고 덜 춥고 따뜻하다는 말은 할 수 없지. 그래서 그런 조류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맹골수도 여기는 이런 큰 조류하고는 상관없고 간만의 차에서 오는 조류죠. 울돌목이라는 거는. 울돌목이라는. 자, 똑같은 그림인데 다른 그림이죠, 그죠? 여기가 한국이고 일본이니까 구로시아 해류가 이렇게 필리핀, 타이완, 그다음에 규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후쿠시마였나? 후쿠시마 그 발전소 터졌을 때 방사능이 이걸 타고 이렇게 간 거지.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지. 이렇게 미국을 먼저 간 거야, 미국에. 우리는 뭐 여기서 이렇게 오기가 어려운 거죠. 거슬러서 와서 또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뭐 물고기는 올 수 있죠. 물고기가 이제 방사능을 먹고 오긴 하지만 조류를 타고 오기는 어려운, 물이 오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우리한테는 오히려 그게 참 다행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로시아 해류가 다 위로 뿜어져. 후쿠시마라는 데가 동경보다도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코너쯤 될 거야, 아마 튀어나온 코너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다시 저 위로 쓸려 간 거야. 바람도 그렇고. 자, 이거는 이제 고다드 나사에서 이제 위성 사진을 시간별로 찍어갖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면 저게 꼭 움직여. 꼭 막 동그라미가 막 돌고 막 진짜 고호 그림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사진을 막 이렇게 시간별로 찍은 거를 동영상으로 쫙 돌려서 만화 영화처럼. 자, 그래서 이제 조석 간만에 그거는 이제 자전에 의한 거고, 이거는 자전이 이건 자전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그러지? 공전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해와 달의 움직임에 의해서 아까는 지구 자체 움직임에 의해서 나온 거고 해와 달의 움직임에 의해서 타이드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조류라는 게. 그래서 조석간만의 차가 있고 조금사리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조금사리가 나오는 거. 물론 그 조석간만이라는 게 하루에 2번씩 움직이는 거는 이 자전 때문에 오는 거죠. 자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른 자전이죠. 물이 끌린 거에 의한 자전하고 자전이지. 아까는 그냥 해와 달하고 상관없이 자전 때문에 겉도는 거고, 이거는 물이 땡겨지는 부위가 돌기 때문에 계속 땡겨진 부위가 바뀌는 거지. 땡겨진 부위가. 해에 의해서 여기가 땡겨진 거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땡겨진 부위인데 이놈이 도니까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24시간에 한 바퀴 도니까 이 당겨진 부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한국이 여기 있다 그러면 한국이, 여기가 맹골 수도다. 맹골 수도가 한 바퀴 도는 거잖아. 하루 만에. 예? 자전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물이 썰물이었다가, 여기 밀물이었다가, 썰물이었다가 밀물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이 위치에 따라서 사리가 조금 있고 그런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놈이 합쳐서 당겨주면 더 많이 당겨지겠지. 이쪽에 있을 때는 제일 조금 당겨지겠지. 그죠? 근데 주로 해에 의해서 당겨지는 것보다 달에 의해서 당겨지는 게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이 당겨지는 거지. 가깝기 때문에지. 질량은 작지만 가깝기 때문에 해가 당기는 것보다는 달이 당기는 게 더 세서 이쪽으로 밀물대죠. 이게 밀물대지. 썰물대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엇갈리면서 이게 제일 많이 일 때 스프링 타이드라고 부르네. 영어로는 여기 닙 타이드. 그렇게 된 거죠. 다 배웠던 거야 옛날 어렸을 때. 그지? 다 잊어먹어서 그렇지. 예. 요즘 세월호 때문에 다시 생각하는 거지. 여기 써있네. 솔라 타이달 포스가 루나보다 반밖에 안 된다. 예. 똑같은 거 한국말로 쓴 겁니다. 뭐 달이니까 하연 상연이고 조금살이, 해 여기 있고, 조차가 크다, 조차가 작다, 만조, 간조, 망삭, 어렵다. 한자들로 다 써갖고 뭐 다 맨날 보던 건데 우리가 눈여겨 안 봐서 그런 거고. 딱 밀물과 썰물입니다. 밀물과 썰물은 플로드, 에브 이런 영어를 쓰네요. 그래서 뭐 많이 보던 광경이니까 특히 저 서해안은 이게 심하죠. 근데 서해안은 갇혀진 바다야. 갇혀진 바다라서 그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 물이 얕아요. 전반적으로 서해 자체가 전체가 얕아요. 최대 수심이 80m야. 최대 수심이. 그 넓은 바다가. 예? 황해 전체에 최대 수심이 80m. 그래서 잠수함이, 미국 핵 잠수함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다닐 데가 없어. 암초에 걸려버려. 게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수심만 얕은 게 아니라 물이 탁해. 예? 찌늑벌이 많아. 왜냐하면 중국이 엄청나게 쏟아내고 한국도 만만치 않게 쏟아내. 예. 다 일로 흘러들여갖고 뻘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유속이 심하지. 유속이 왜 심하느냐? 물이 얕아서 더 심한 거예요.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려면 물이 얼마큼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깊으면 그 안에서 그냥 어느 정도 이게 저 밑에서도 빠지고 위에서도 빠지는데, 이건 여기서 다 빠져야 되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돼. 게다가 섬들이 있으면 섬 사이로 빠져나가니까 더 빠른 거죠. 그게 이제 진도의 물돌목하고 맹골수도는 두 번째라며. 예? 물돌목이 제일 빠르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빠른 데라는 거지. 예? 그렇게 생겼어. 거기 가보면. 그 수심이 거기가 40m라고 그러니까 80m보다는 반밖에 안 되고. 자, 웨이브로 갑시다. 웨이브는 뭐 이번에는 큰 역할은 지난 주말 말고는 별로 많이 안 했지만, 오션 웨이브가 이제 큰 바다에 가면 중요해집니다. 특히 이 FPSO는, 드릴십이나 FPSO는 2000m 수심, 깊은 바다죠? 2000m 수심. 아까 평균 수심이 2000m라고 그랬으니까 이 대륙봉은 200m고, 대륙봉에서도 멀리 나간 독도근방이라고 보시면 되죠. 독도근방. 깊은 바다에 가서 망망대해에 떠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름을 한 일주일 동안 모으면 큰 배가 와서 가져가고, 또 일주일 동안 모으면 또 큰 배가 가져가고. 그런데 태풍이 불었다. 파도가 친다. 거길 버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FPS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파도는 어디서 생기느냐?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죠. 바람 때문에. 그런데 바람이
잠깐 불어갖고는 생기겠죠. 잠깐 불으면 뭐 호수에 가서 잔잔한 마음의 파도를 일으키느냐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여자의 마음의 파도를 일으켰나 그랬나? 그래 조그만 파도는 일어나지만 큰 파도 이런 파도가 생기려면 긴 시간 동안 큰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윈드 제너레이티드 웨이브라는 거라고 부르는 거고 대부분은 그거고 바람이 서도 그 웨이브는 계속 옵니다. 예? 바람이 일으켜놓은 웨이브가 한참 동안 진행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스웰이라고 부르고 쯔나미는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진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예?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 후쿠시마 때 많이 상식적으로 많이 배웠어. 그런데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 스펙트럼에 이걸 보시면 웨이브 피리어드라는 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웨이브 피리어드. 근데 보시면 24시간, 12시간, 5분, 30초, 1초, 0.1초, 0.1초. 우리 음파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 프리퀀시가? 음파. 숫자가 머릿속에 없는데. 아는 사람? 음파도 파지? 그죠? 웨이브야, 웨이브. 또 다른 웨이브지. 그래야 우리가 음파, 메가헤르츠 모르잖아. 메가헤르츠. 그거는 전파지. 전파. 음파는 아니죠. 우리가 메가헤르츠를 들을 수는 없어. 예? 메가헤르츠보다는 낮지. 음파가 짧지. 길지. 짧다 그러면 안 되지. 낮지. 숫자가. 그렇죠. 메가헤르츠라는 건 뭐야? 메가헤르츠라는 거는 1초에 몇 밀리언? 네? 밀리언 1초에 떠는 거잖아. 메가헤르츠라는 거. 헤르츠라는 게 1초에 한 번이 뭔 헤르츠 아니야? 예? 메가헤르츠라는 게 1초. 그러니까 그 웨이브 피리어드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많은데 빛도 뭐 피리어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파도를 얘기할 때는 0.1부터 24시간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다. 와이드 레인지를 다 바다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캐필라리 웨이브, 울트라 그래비티 웨이브, 그래비티 웨이브. 보통 여기가 우리가 지금 보통 얘기하는 윈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윈드네. 예. 윈드의 영역인데 보통 여기가 우리가 많이 보는 그래비티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1초에서 한 30초 사이 주기가. 파도가 이렇게 넘실하는 주기. 왜, 그 사인 커브야 한 주기, 그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원주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파의 한 파장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그게 한 파잖아. 한 파장. 그 주기가 한 바퀴 도는 주기제. 한 바퀴 도는 주기가 1초에서 30초. 네, 그 정도가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 빈도수인가? 빈도수? 그런 것 같은데? 퀄리테이티브 웨이브 파워 스펙트럼이구나. 파워 스펙트럼. 에너지 스펙트럼이네. 그러면 뭐, 그래도 이거 빈도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똑같진 않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네. 그 다음에 롱 피리어드 웨이브가 이제 5분 이상 되면 롱 피리어드 웨이브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얼스케이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톰이 나오고. 네? 얼스케이크가 쯔나미잖아요. 그죠? 쯔나미 웨이브는 5분이야, 5분. 아니면 10시간도 돼. 5분, 한 파가 오는데 5분이라고. 파도 하나가 오는데 5분 동안 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긴 파예요. 그죠? 그래서 못 느껴, 사실은. 이게 쯔나미인지 아닌지 못 느껴요. 바다 안에서는. 5분 동안 파도가 뭐 높아면 높은 대로 그냥 배가 내가 쭈브 타고 있으면 쭈브가랑 같이 올라가 버리는데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도 못 느끼지. 5분 동안 올라가는데 뭐 30m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5분 동안에. 느끼겠어요? 망망대해에서? 네? 아무것도 없고 파도도 안 보여. 수면이 그냥 올라가는 거야. 5분 동안 30m를 올라갔다가 5분 동안 내려오는데 30m. 못 느끼는 거죠.
전혀 못 느껴. 쓰나미가 와도. 예. 그 관찰이 안 되는 거지. 관찰하기 어려운 거죠. 경보 내기 어려운 거야. 예. 자, 요거는 썬문입니다. 아까 썬. 밀물 썰물 때문에 오는 파도. 파도. 그거에 의해서 파도도 생겨요. 예. 파도도 생기고. 그걸 파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지. 12시간 동안에 오는 파도. 사이클이 12시간. 24시간. 그 정도는 됐지. 예.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션 웨이브 스펙트럼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써먹습니다. 실제로는. 어? 에너지 스펙트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그 구조물 계산하고 주로 구조물 계산할 때 그 FPS든지 뭐 이 파가 뭐 100년 동안에 버텨내야 되는 구조물이니까 이때 구조의 파이프의 굵기와 두께는 얼마나 해야 되느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시험 문제가. 어? 내가 뭐 뭐라 그래 타워를 이어더의 타워를 그렇게 합시다. 이어더의 타워를 세우는데 철제 타워를 지난번에 제주도에 풍력발전 구경하러 간 사람이 여기 있나? 없었나? 지금 우리 단체로 갔다 왔는데 풍력발전기 제주도에 거기도 그 이어더 비슷하게 타워를 세우고 바다에다가 그 위에다가 풍력발전기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3메가와트짜리인데 다이아미터가 뭐 몇십 미터지. 어마어마하게 크지. 그냥 올려다보고 왔지. 배 타고 가서. 하여튼 그 타워를 설계를 여러분들이 맡았으면 타워의 파이프 직경과 쇠 두께 그러니까 파이프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파이프가 어떤 힘을 견뎌야 되느냐? 네? 당연히 이 뭐 하중이 이 위에 올라가서 이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니까 그 풍력 발전기의 무게, 자체 무게에 버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파도다. 파도가 힘이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어마어마한 힘이 무게로 물이 내가 어저께도 내가 저기 세월호 때문에 동영상 찍으면서 그 저기 생수통을 가득 뜬 거 들을 수 있어? 생수통 가득 뜬 거 들을 수 있어? 들어봤어? 생수통 가득 뜬 거 들어봤냐고. 이만한 거 생수통 가득 뜬 거. 여자들은 안 들지, 그지? 남자들 시키지? 그게 20kg야, 20kg. 20kg. 네? 20kg. 어마어마하게 무거워. 남자들은 한 번씩 들어봤나? 네? 들어봤어? 생수통 꽉 뜬 거 들어봤어요? 그거 아까 제가 전 수업에서 얘기해서 당신은 가만히 있어. 생수통 20kg짜리 못 들어본 거 그거 저기 우리 수조에 가서 던지면 그게 가라앉을까 뜰까? 생수통 가득 춘 거, 가득 새거 새로 배달된 생수통 그걸 우리 수조에 들고 가서 던져놓으면 가라앉을 것 같아, 뜰 것 같아? 가라앉는다, 뜬다. 오, 제법이야. 요만큼 떠요, 요만큼. 꼭지만 요만큼 나와. 거기 공기가 요만큼 들었잖아. 물무게는 물속에 들어가면 제로니까. 그 공기 때문에. 하여간, 내가 그 얘기하냐면 파도가요, 그 물이 와서 팍 치면 생수통 한 100개쯤 가서 치면. 1000개일지도 몰라.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바다 낚시 안 해봤겠지? 바다 낚시 하는 사람들 보면 바닷가에 가서 섬 지방에 가서 이렇게 서서 하는데 거기 등대 같은 데 가면 그 시멘트로 만든 이렇게 삐쭉한 거 사각불로 된 거 시멘트로 만든 그 제방 쌓는 그런 데 위에서 많이 해. 그 시멘트 만든 거 본 사람. 시멘트로 만든 거 본 사람. 텔레비에서도 봤잖아. 한번 다 끄떡끄떡 하더니 또 못 봤다 그래. 제방을 쌓는 데 쓰는 시멘트로 만든 사각불 이렇게. 그게요, 크기가 내 키보다 클걸? 그 사각불 이렇게 하나 딱 꺼내놓으면, 하나 딱 땅에다 놓으면
내 키보다 클 것 같은데 그 높이가 사각형이야. 삼면체지. 삼면체인데 이렇게 됐지. 네. 못 봤어? 그래도 못 봐? 기억이 안 나? 텔레비에서도 못 봤어? 제방 같은 데 가보면 바닷가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제방. 등대 있는데, 등대는 보러 갈 거 아니야, 여자들. 저 바다 끝에 이렇게 등대 있는데 구경하러 가잖아, 걸어서. 데이트할 때도 가고. 근데 그 등대를 만들 때 쓴 그런. 그게 아마 몇 톤일 겁니다, 그 무게가. 몇 톤인데, 태풍 불면 그게 검은도인가? 검은도 등대 있는 그 태풍 불고 나면요, 그게 마을까지 날아와 있어. 그 시멘트 덩어리가. 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상상을 못 해. 그게 파도의 힘이야. 태풍의 파도의 힘. 네? 생수통 갖고 하면 좀 실감이 날까 그래. 생수통 100개 한꺼번에 때리는 거 팍! 쐈다 파이프에다가. 그 힘을 우리가 이런 표 갖고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힘이 걸리느냐.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웨이브가 그러면 맹골 수도의 웨이브를 어떻게 스펙트럼을 어떻게 뭐 1년에 뭐 아니면 거기에 아니면 제주도에 내가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데 거기에 파도가 도대체 1년 동안에 어떤 파도가 얼마큼 큰 파도가 오는지 태풍 때는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할까? 재야죠 뭐. 재는 수밖에 없지. 네. 그거 1년 재갖고 되겠어요? 10년은 재야지. 그 통계 수치가 나올 거 아니야. 예? 한 10년? 10년 갖고 될까? 그 누가 해야 돼? 예?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그 V를 띄워야 됩니다. V를 띄워서 요즘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 V를 띄워놓고 그 V에 계측기를 달아서 그 계측한 정보를 전파로 보내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하드디스크든지 뭐 메모리에 저장하든지 저장했다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빼오든지. 요즘에 아마 와이어로, 근데 이제 와이어로 보내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기줄을 갖다 댈 수가 없잖아요. 예? 그잖아. 그러니까 태양열로 하든지 태양전지로 하든지 그다음에 배터리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다른 방법이 있나? 그 수명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띄워놓는다고 공짜로 되는 건 아니고 가서 메인티너스 해줘야 되고 충전도 해줘야 되고 또 기기 장비도 뭐 고장날 거 아니야. 파도가 와서 그냥 물통으로 생수통으로 팍팍 치는데 물론 이제 부위니까 이제 이렇게 떴다가 앉았다 하면서 재는데 그래도 힘이 걸리고요. 하여튼 그걸 수십 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도 그걸 쟀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갖고 옛날에는 못 쟀고 요즘엔 이제 재기 시작했는데 그게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힘들 거야, 그지? 우리나라 몇 개쯤 재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만. 예? 뭐 10개, 20개, 100개? 예. 그래야지 우리나라 일기예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파도가 지금 맹골 수도에는 오늘 저녁에만 파도 조류는 얼마고 파도는 높이는 얼마고 뭐 비는 오겠고 맨날 하잖아요, 그죠?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누가 해줄 거야 그거? 그래서 그 V를 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재은 걸 가지고 이제 이런 걸 만든 겁니다. 이런 걸 만드는데 그래서 맹골 수도에는 이렇게 나오고 제주도 해역은 이렇게 나오고 태평양 하와이는 이렇게 나오고 그걸 다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지금 주로 해야 되는 분이 김성영 교수님이지. 오셔노그래피.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좁은 분야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피어슨 모스코비치의 스펙트럼, 웨이브 스펙트럼이 이제 여기 있는 이런 그림이고요. Fully Developed C에 대한 거고, 식이 뭐 복잡하잖아요, 그지? W가 이 프리퀀시가 웨이브 넘버지, 웨이브 넘버. W가 웨이브 넘버. 웨이브 넘버하고 프리퀀시하고는 서로 역수 관계인가 모를까. 이 그래피티, 지구의 그래피티고, 알파 베타는 그냥 상수고. 예. 그런데 W0가 뭔지 나도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이런 4차식, 5차식 뭐 이렇게 씁니다. 웨이브 넘버에. 그 다음에 존 수압 이런 게 있습니다. 존 수압. 또 하나, 이게 새로 나온 건데, 이건 Joint North Sea Wave Observation Project라는 걸 했어요. 북유럽, 그러니까 북유럽이라는 게 결국은 북해니까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영국 그런 나라들이 돈을 모아서 저 작업을 한 건데 왜 했겠어? 돈 벌려고 했지.
그 북해 유전 때문에 그러지. 북해 유전. 거기가 북해가 굉장히 험한 바다예요. 네, 험한 바다. 그래서 바이킹이 나온 거지. 바이킹. 험한 바다에 파도를 타고 와서 막 사람 죽이고 막 훔쳐가고 그랬으니까 무서웠지. 네, 무서워했던 공포의 대상이었지. 그 지역은 특별해요. 조금 별로 이게 뭐야 파도 그러니까 넓은 대 망망대해가 아니잖아. 노스시 기름 나오는 데가 그 노르웨이하고 영국하고 그 사이 그 근방 어디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넓은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잘 안 맞아서 그 사람들이 새로 개발한 건데 형태는 거의 같죠. 거의 같은데 뭐 이 베타 대신에 4분의 5가 있고 P라는 게 있고 이건 제로인데 감마가 또 있고 감마에 R승이라는 게 있고 뭐 거의 비슷해 그지? 거의 비슷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봅시다. 이쪽은 프리퀀시가 헤르츠입니다. F라고 보통 쓰는데 F. 이건 웨이브 스펙트럼 덴시티 이게 에너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를 나타내는 수치고 프리퀀시라는 것은 얼만큼 메가헤르츠니까 메가헤르츠 그지? 메가헤르츠. 네, 메가헤르츠. 1초에 몇 번 빨락거리는 거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0.1이라는 거는 10초에 한 번. 10초에 한 번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점점 작아지면 점점 긴 파도가 되는 거지. 네? 헤르츠가 커지면 메가헤르츠가 되면 자주 움직이는 단파죠, 단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0.3이라는 거는 3초에 한 번. 3초에 한 번이야. 아까 내가 보여준 거가 이거잖아요, 여기가. 3초에 한 번에 이 정도쯤에서부터 아까 이쪽으로 오면 이거는 20초에 한 번이나? 20초? 그죠? 20초에 한 번. 네. 3초에 한 번에서 20초에 한 번. 3초에서 한 번에서 20초에 한 번. 요 정도까지만 가봐는 스펙트럼이죠. 근데 그게 대부분이다. 내가 아까 그래비티 웨이브가 대충 이쪽에 다 있다. 우리가 윈드에 의해서 대충. 그리고 스펙트럼도 여기 대부분 몰려있잖아. 이게 아까 퀀텀 웨이브 파워라고 했잖아.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개념의 이거랑 파워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에너지 스펙트럼이고. 네. 그래서 여기가 하여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쯤 되는 파도가 에너지가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20초에서 이거는 1초. 1초에서 20초 사이에 되는 주기를 갖는 웨이브가 제일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제일 힘이 많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 네. 근데 이제 얼마큼 자주 오느냐 이제 또 그것도 또 다른 얘기니까죠. 태풍이 뭐 맨날 오나?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힘 센 놈, 큰 에너지를 가진 놈, 그놈에 대비해야 되겠지,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게 뭐 1000년에 한 번만 온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고. 네. 100년을 기준을 버텨야 된다고 이제 설계 기준을 잡아놓으면 100년 중에 나타날 제일 큰 놈, 뭐 예를 들면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Fully Developed Sea라는 거가 이제 여기에 나왔던 게 Fully Developed Sea라는 거는 뭐냐? 태평양. 네, 태평양 이런데요. 태평양에 바람이 오랫동안 여기에 Long Time Large Area, Long Time Large Area. 그래서 Steady State에 가 있는 그런 게 Fully Developed Sea예요. Long Time이라는 건 예를 들면 10,000번의 웨이브 피리어드. 이게 10,000번의 웨이브 피리어드인데 아까 10초에 10,000번이면 얼마예요? 10초에 10,000번이면 10만 초. 10만 초면은 몇 시간이야? 어? 10만. 계산이 안 되네. 30시간? 30시간. 30시간 동안 바람이 불어야 돼, 일단. 그죠? 라지 에리라는 거는 5,000 웨이브랭스. 그거는 웨이브랭스는 뭐 안 나왔는데 몇 미터, 10미터만 해도 10미터에 5,000, 50km. 50km? 그거 더 되죠.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놈은 큰 바다에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좁은 바다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니고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니고 그래서 논리니어입니다. 논리니어고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니다.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가 인터넷을 좀 찾아와서 다시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게 이케이션에 나타내는 그 노테이션들이 달라서 또 여러분들 헷갈릴 가능성은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스펙트럼은 이렇게 쓴다. 컴플렉스 넘버의 콘주게이트도 나오고 후리어 시리즈도 나오고 스펙트러가 나오고 인테그랄도 나오고 피리어드 인테그랄도 나오고 웨이브 피리어드입니다. 제타는 이거 웨이브 하이트입니다. 하이트 높이 이 높이 이케이션이죠. 제타가 그리고 제타 맞나? 내 이게다가 또 써놨는데 후리어스 트랜스포머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좀 더 복잡한 식이랑 유도하는 과정을 왜 내가 지금 이걸 갖다 놨냐면 이 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걸 설명하려고 내가 찾다가 대표적인 페이지만 넣은 거예요. 이 홈페이지에 가면 더 자세한 쫙 나오는데 그거는 조현우 교수님한테 물어보든지 가서 그 정도 한번 보시고 내가 자신이 없어서 내가 이거 제타 맞구나 제타 J의 제타 뭐 그런 것들이 나도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던 거고 여러분들 가끔 생각 안 나면 저 페이지 가서 보시고 그래서 윈드 스피드하고 시그니피칸트 웨이브 하이트 그 다음에 하이트와 피리어드하고 하이트에 대한 윈드 스피드에 따라서 홀리 디벨롭드 C인 경우에 뭐 이런 관계가 보여진다. 그래서 그 웨이브 하이트라는 게요 C 스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C 스테이트 3에서 우리가 모바일 앱으로 설계했어. C 스테이트 3에 3년 4년 전에 C 스테이트 3에서 컨테이너를 옮겨 실을 수 있어야지 된다. 이런 설계 조건을 우리가 준 거죠. 왜 이렇게 줬느냐? 부산 항만의 앞바다에서 몇 마일, 5마일이었나 그때 떨어진 데서 하역을 하겠다. 근데 그 부두의 조건이 험할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지만 대충 C 스테이트 3 정도면 1년에 한 200일 이상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죠 우리가 조사를 해갖고. 그럼 C 스테이트 3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파도가 있느냐? 파도라는 게요. 막 넘실거리지 이거 막 오르락 가서 보면 이게 C 스테이트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거 우리가 나타내는 게 시그니피컨트 웨이브 하이트라는 거. 그러니까 C 스테이트 3이다 4이다 5다 가봐도 그 안에는 막 난장판이지 파도가. 조금 거 큰 번 막 다 섞여 있지. 이레귤러 웨이브가 막 섞여 있지. 그죠? 그러면 어디다 맞춰서 설계를 할 거냐? 웨이브 높이 길이 그래 시그니피컨트 웨이브 하이트. 그거를 설계에다 씁니다. 그래서 윈드 스피드나 아니면 C 스테이트 3면은 시그니피컨트 웨이브 하이트가 0.5였나 뭐 그랬었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숫자가 딱 그냥 깨끗하게 나와. 물론 이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지. 그거 말고도 파도라는 건 이레귤러하게 스태티스티컬리 막 분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설계를 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걸 쓴다. 우리가 5시 반까지인가? 존 수압. 이러고 들어가는 이거 다 하지도 못하겠네. 너무 내가 천천히 하네. 존 수압이 아까 말한 대로 그 노스시 쪽에 북해 쪽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아까 fully developed가 아니다. fully developed C가 아니고 underdeveloping C죠. continues to develop이죠. 네? 아직도 발전 중인 증가하고 있는 바람이 얼마 안 불어서 새로 생기고 있는 그런 C란 말이에요. 좁은 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좁은 바다는. 그래서 논리니어도 많고 웨이브 인터랙션도 있고 굉장히 더 복잡합니다. 네? 그렇지만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 조금 다르다. 네. 논리 인터랙션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 더 복잡하니까 더 조현우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리니어 웨이브 시어리에 나타난 노테이션들을 내가 보여주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아까 니타에 해당되고 코사인 펑션으로 보통 나타내죠. 우린
학교에서 보여오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K가 뭐 이게 웨이브 프리퀀시, 웨이브 피리어드, 웨이브 넘버가 K였구나. 왜 아까 웨이브 프리퀀시를 잘못 얘기했구나. 나도 오랜만에 보면 자꾸 잊어버려. 셀레리티는 이들 간의 K와 W 사이의 비율 뭐 이런 걸 쓰는데 여기에 크레스트라고 그러고 스로프라고 그러고 앰플리튜드가 이게 앰플리튜드죠. 앰플리튜드고 웨이블랭스가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예, 예. 이거랑 이랑 같대. 예. 헷갈렸다 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나는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그건 상관없죠. 이제 그때 이제 워터 뎁스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거 우리 많이 보던 펑션이죠. 예. 근데 여기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K도 나타나고 W도 나타나고 T, X하고 엘리베이션 Z하고 그다음에 T는 시간에 따라서 이게 출렁거리니까 시간과 거리의 함수죠. 위치 함수죠. 위치, 거리라기보단 위치 함수. 시간과 위치 함수고 코사인 펑션이고 앰플리튜드고. 예. 다 배운 거예요. 이건 옛날에. 그죠? 여러 번 배운 건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져 갖고 뭐 포텐셜 펑션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뭐 코사인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네? 하이퍼볼릭이나 탄젠트 하이퍼볼릭.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여주려고 싶은 거는 이거는 조현우 교수한테서 배우고 딥 워터냐 셜로 워터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네. 그게 쯔나미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쯔나미하고도 웨이브 브레이킹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딥 워터라는 기준은 어디다 두느냐? 웨이브 하이트가 웨이브 랭스의 반보다 크면 여기가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웨이브 랭스죠. 그죠? 웨이브 랭스고 그다음에 웨이브 하이트가 요거지. 웨이브 하이트가 요거야. 이제 높이. 그 하이트와 이 길이의 관계. 그런데 여기서는 H가 그 H가 아니고 여기서는 워터 뎁스구나. 헷갈리네 자꾸만. 아까 Z 썼다가 여기 또 H 썼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헷갈렸는데 다른 용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 워터 뎁스가 이거 여기서는 워터 뎁스입니다. 여기서는 웨이브 하이트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H가 또 나와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 워터라는 거는 워터 뎁스가 물 깊이가 이 길이의 반이라는 거는 한 이 다이아미터쯤 되네. 예.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죠. 요만큼보다도 깊으면 딥워터다. 0.005면은 요만큼이죠. 그죠? 요만큼. 되면 샬로워터. 중간은 애매한 데인데. 샬로워터는요, 여기 파도가 이렇게 찌그러져. 깊은 바다는 이게 이제 계속 깊어지니까, 깊은 바다는 그냥 이게 동그라미가 물이 이렇게, 물 분자가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물 분자가 계속 도는데, 도는 것이 옆에서도 돌고, 여기서 도는데, 이게 점점 이제 이게 댐핑 때문에, 저항 때문에 작아들어서, 좀 줄어들어서, 근데 계속 동그란데, 여기에 땅이 있으면, 찌그러져서 울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오실레이션만 합니다. 바닥에는. 아주 작지만 이렇게 오실레이션. 이건 일본 그림인데, 쯔나미 같은 대형 파도를 그린 거고요. 그레이트 웨이브. 그림 제목이겠지. 근데 배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사람도 탔어. 여기도 배가 한 척도 있어. 이렇게 사람 탔어. 실제 이렇게 타고 다녀요. 어선들은. 응? 집채마다 파도가 그 뭐더라. 무슨 작업? 아니 무슨 직업? 극한 직업 영화. 텔레비. 극한 직업 보면은 어선들이 가끔 잘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퀸크랍 잡는데 뭐 그런 거 갖고 나오고 파도 엄청나게 치는데 작업하는데 우리나라가 대한해협이 우리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있는 거기가 굉장히 험한 바다예요. 깊기도 하고 그리고 그 조류가 물론 그 구로시오 해류가 거기 사이로 흐르진 않지만 그 영향을 받아서 물길도 쏘고
거길 넘어와서 우리를 공격한 거 아니야? 임진왜란 때 배들이. 예. 또 몽고가 쳐들어갈 땐 글로 넘어가서 쳐들어가다 망했고.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저 험한 태평양 바다, 험한 바다를 다니기 때문에 배들이 저렇게 날씬해야 돼. 거북선 저기 갖다 놓으면 당장 엎어져서 안 돼. 거북선 저런 데 못 다닌다. 날씬하고 빠릅니다. 날쌘 돌이에요. 일본 배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거북선은 뚱뚱하고 넓적하고 저런 데 못 다니는 배야. 근데도 울돌목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명량해전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겼겠어요? 작전으로 이긴 거지, 작전. 가둬놓고 부신 거예요, 가둬놓고. 못 도망가게 부셔. 가둬놓고, 딱 가둬놔서 꼼짝,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도간에 던지라고 그러나? 막 뛰어 날칠 수 있는 놈들인데, 못 도망가게 가둔 물에다 가둬놓고, 그 다음에 그냥 몸으로 가서 부셔버린 거죠. 몸으로 가서 부셔버린 거. 그렇게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불 지르고 막 화살 쏘고. 저런 배들은 약하거든요. 파도 험한 바다를 남실남실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빼쭉하고 날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까 그 파도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데 토탈 에너지가 뭐 카이네틱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뭐 다 배운 거고. 네. 그래서 이 웨이브 브레이킹 하는 게 이제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파도 타기를 하면은 사실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데는 파도가 안 보여. 먼 바다에는. 하얗게 물결 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풍랑이 셀 때는 배 타고 밖에 나가면 그 깊은 바다에도 파도가 부서집니다. 험할 때, 바다가 험할 때. 그러니까 아까 그 일본 이 그림 보면 이게 깊은 바다거든. 이게 깊은 바다에서도 파도가 이렇게 부서지기도 해. 이렇게까지 부서지는 건 거의 없지만 이거는 왜 우리 그 서핑 한다 그러나 그 파도 타기 대회하는 사람들 와이키키 해변에서 그런 비슷한 그림인데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거는 바닷가 다 육지에 다 와서 엎어지죠, 그죠? 네, 육지에 다 엎어져.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주 심한 바다일 때도 이렇게까지 엎어지진 않아요. 엎어지긴 엎어져도. 그 이유가 여기 지금 이 셜로우 워터 이펙트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셜로우 워터 이펙트. 아까 동그랗게 놀다가 넓적하게 놀다가 하면서 이게 브레이킹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쯔나미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쯔나미도. 아까 전에 쯔나미 바다에 있을 때는 5분 동안 그랬잖아요. 5분 동안에 30m 올라간다고 아까 내가 그랬나? 네. 못 느낀다니까? 쯔나미가 오는지 못 오는지. 근데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몇백 킬로예요, 시속. 그 큰 파도가 몇백 킬로로 달려오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네? 5분 주기로. 어마어마한 큰 파도가 오는데. 그런데 그놈이 와갖고는 이렇게 웨이브 브레이킹 하면서 30m, 40m짜리 높은 파도가 돼서 후쿠시마를 부신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미팅 컨디션 포 웨이브 브레이킹, 딥 워터에서는, 프레럴 워터에서는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데, 또 웨이브 시리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에어리 웨이브, 스토크스 웨이브, 뭐라고 읽지도 못하겠다. 노이달 웨이브, 솔리터리 웨이브. 솔리터리 웨이브가 조현호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 솔리터리 웨이브. 솔리터리라는 게 솔리터리맨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옛날에 혼자 가는 그 스텝 펑션 같은. 쯔나미도 사실은 솔리터리 웨이브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예? 지층이 한번 팍 어스케이크가 나면은 거기서 큰 파도가 생기면서 한 놈이 쫙 가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뒤에 조금 팔로우하는 조그만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솔리터리 웨이브인데 어마어마한 솔리터리 웨이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현우 교수님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하신 거고, 자 이제 웨이브들을 이런 이퀘이션을 할 거냐, 이런 이퀘이션, 이게 다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예, 그리는 방법도 있고 어느 게 더 맞느냐,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건 에어리 웨이브 코사인 펑션을 한 것이 이거였지. 네, 코사인 펑션. 사이클로이달인데 저기 y가 빠진 것 같으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cy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사이클로이달. 사이클로이드인데 사이클로이드. 사이클로이드. 그래서 오실러리터리 플로우에서의 픽스드 바디에 걸쳐지는 인라인 포스 뭐 이런 걸 계산하는 이퀘이션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복잡하죠. 이런 이게 지금 파이프야, 파이프의 단면이야. 예? 파이프의 단면이야. 지금 아까 내가 쇠 파이프로 뭐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풍력 발전기를 달기 위해서 아니면 이어도에 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그 파이프에 걸리는 힘이 얼마냐? 파도에 의해서 그 계산하는 식인데 복잡하죠? 뭐가 텀도 많고 여기 다 밑에 있으니까 전혀 안 하고 넘어가고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퀘이션인데 폴스로 나타나는 거죠. Total force per unit cylinder length. 자, 이것만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실제 계산할 시크니스 계산할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간단하진 않지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sum of hydrodynamic force. 여러 가지 웨이브가 겹쳐지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드래그 포스, 이너셜 포스, 토탈 포스 뭐 이렇게 해서 코사인, 사인 뭐 또 다른 사람 프로드 크릴러 포스라는 게 또 있어. 언스테디 프레셔 필드 웨이브에 의한 다 같은 얘기죠. 근데 다른 형태로 또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고 이런 물체에 걸리는 힘을 나오고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식이 나오고 다 했네. 시간이 한 15분 좀 남았으니까 10분 남았네. 10분. 뭘 할까? 질문을 하실래? 디스커션을 좀 해보나? 뒤에 또 있나? 아, 이거 있구나. 어유 많이 남았네. 난 다 한 줄 알았네. 무어링 양이랑 다 했군요. 서지오 피치 스웨이 히브는 알아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듣는 건 아닌데 처음 들어요? 네. 그러면?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제 방향이 딴 사람들은 어디서 들어봤어? 어느 시간에 들어봤어? 지난 박창국 박사님 할 때 잠깐 나왔으니까 그때 들어봤나? 그거 말고 저는 조선해양학 개론에서 했어요. 개론 과목을 들었다? 지난 학기에? 또 알아요? 몰라 저거? 저는 조선회사에 조선회사 다녔어? 그럼 당연하겠구나. 박정훈 박사님 볼 때 잠깐 얘기했다고? 설계 과목에서 저걸 했나? 또? 조선해요. 계란? 다 대부분 알겠구나. 일단 육자유도에 육자유도, 그지? 모션이라는 게 비행기도 그렇고, 비행기하고 자동차는 좀 육자유도라고 하긴 좀 그렇나. 정확히 하면 육자유도인데 땅에 붙어 다니니까 그걸 빼버리면 육자유도에서 좀 자유도를 빼버릴 수 있지만 비행기가 제일 자유롭지, 그죠? 육자유도 운동이죠, 모든 물체가. 무슨 거라 그랬지? 기계과니까 육자유도 운동이라는 건 알겠네, 기본적으로, 그지? 그걸 나타내는 운동의 형태인데 이게 아마 배가 워낙 오래됐잖아. 배가 몇 천 년 된 거잖아요. 3,000년, 4,000년? 인류의 역사랑 같이 간 거 아니야, 배가? 거의 그럴 거야, 아마. 비행기는 200년. 그래서 이 용어가 배에서부터 시작돼서 비행기도 이 용어를 씁니다. 굉장히 특이한 단어인데 특이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배워놓으면 어디든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용어.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 육자유도를 나타내는 그 용어예요.
나 그 지난번에 그 중국 사람들 1, 2, 3, 4 세는 거 알아?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아주 특이하게 해요. 1, 2, 3, 4. 우리나라는 1, 2, 3, 4, 5, 6, 7, 8, 9, 10 했다가 다시 가면 6하고 1하고 헷갈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르게 이 손으로 해. 그래서 굉장히 그 앞섰다 나 그런 생각을 중국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배웠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다 다른 그게 모습이 있어. 손가락에. 그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쓰면 그냥 다 뭐 같은 얘기인데 XYZ의 병진 운동하고 XYZ의 로테이션 운동이지 뭐. 그죠? XYZ 축에 그게 육제도 운동의 기본이잖아. 그죠? XYZ 축으로 병진 운동에는 그 방향 운동. XYZ의 방향 운동하고 그다음에 XYZ의 축 회전. 그 6가지예요. 그 6가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걸 이름을 붙여놨어. 그래서 저 이름을 쓰면 금방 설명이 되는 거죠.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운동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 특히 무어링이라는 걸 한다. 무어리라는 거는 조류 때문에 배가 안 흘러가게 한다는 거지. 그죠? 보통 그 앵커링이라는 걸 하는데 항구에 가면은 배를 묶어놔야죠. 그죠? 묶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앵커링이라는 게 있고 무어링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제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은 무어링은 부두에 정박하면 끈으로 묶어놓잖아요. 이렇게 부두에 있는 이렇게 튀어나온 돌 같은 데다가 배에 있는 줄을 끊어다가 이렇게 묶어놓죠. 그죠? 조그만 배들. 큰 배도 묶지만. 그게 이제 무어링, 기본 무어링이고요. 그런데 이제 배가 꼭 부두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서 있는 경우도 있어. 항구에서, 육지에서 좀 떨어져서 한 1km 정도 떨어져서 서 있어. 거기는 그런 걸 앵커링이라고 그러는데, 앵커링이라서 앵커라는 거를 왜 닷이라고 불러서 쇳덩어리 이따만 거를 앞에서 바다에 떨어뜨리지. 그럼 그 놈이 의해서 그거는 이제 원포인트 모링이라고 불러서 하나만 담궈 놓으면 그 힘이 그렇게 세진 않지만 파도도 별로 안 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흔들리긴 하지만 흔들린다는 게 느껴지진 않고 그 점을 중심으로 삥삥 돌기도 하고 배가 그렇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강아지 목줄 묶어놓은 거 비슷한 거지. 강아지 목줄 묶어놓은 거 비슷한 것처럼 앵커링을 한 포인트 해놓으면 파도가 이렇게 치기도 하고 우리 저 맹골수도가 하루에 2번씩 물질이 바뀌잖아요. 그죠? 4번 바뀌는 건가? 4번 바뀌는 건가? 방향으로 치면 4번 바뀌겠네. 그죠? 2번이 들어나가는 거지. 그죠? 그럴 때마다 이 배를 거기다 세워놓는다 그러면 지금 그 잠수부들 쓰는 바지가 떠 있으니까 아까 내가 그래서 모링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묶어놓은 거죠. 여러 개 묶어놓은 아까 내가 그래서 모링 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묶어놓은 거죠. 여러 개 묶어놓은 경우도 있지. 꼼짝 못하게 하려고. 왜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느냐? FPS는 밑에 파이프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파이프랑 연결. 물론 파이프가 쇠 파이프지만 어느 정도 기기가 플렉시블해요. 생각보다. 워낙 머리서 보면 실 같아. 그러니까 플렉시블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건 되지만 그래도 미침시켜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다이나믹 포지셔닝의 맨디에 나오는데 드릴식은 더 심하죠. 드릴식이라는 거는 드릴링 하는 거잖아요. 딱 구멍 뚫는 거잖아요. 그거는 포지셔닝을 더 잘해야 되지. FPS도 포지셔닝을 해주긴 해줘야 되지만 그거는 얼라운스가 좀 더 많이 움직여도 큰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그 스테이션 키핑하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이 줄 끝에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육하염을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팽팽하게 하진 않습니다. 팽팽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개줄 묶어놓은 것처럼 하여튼 느슨하지만 못 도망가게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방향도 안 틀어지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한 줄만 딱 묶어놓으면 이 줄 중심으로 이익이 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 이런 경우는 아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이 안에서 약간씩 움직이는 건 좋지만 이 방향과 대충의 위치는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놓은
여러 개 묶었는데 이 줄이 팽팽하게 묶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다 계산해야 돼. 모래 코스 계산했고. 지금 그 세월호 이제 인양 때문에 우리가 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양하려면 크레인식이 들어가, 크레인 바지라고 해요. 크레인 바지. 3,000톤 크레인 바지하고 8,000톤 크레인 바지가 지금 제일 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서 이제 하여튼 뭐 어떻게 쇠사를 걸어서 이제 들어올려야 되는데, 지난번 천안함 할 때 들어올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올려야 되는데, 그때의 그 크레인 바지를 어떻게 우려할 거냐, 안 움직이게 할 거냐, 안 움직여.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렇게 다 해야 되는 절차는 한 달 걸린다, 2달 걸린다. 그것만 하는. 그래서 이 문제가 많고, 다이나믹 포지셔닝 하자는 막 주장하고 있는데, 또 안 된다. 로봇하고 다이나믹 포지셔닝. 무리하지 말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하니까. 그래서 모링, 덱스페이스가 이런 거야. 거기 이제 줄을 여러 번 묶고, 그놈이 또 윈치, 또 힘을, 텐션도 걸을 때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덱스페이스는 이제 생겼고요. 그, 모링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DICAS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FPSO는 파셜리 웨더 베인이에요. 웨더 베인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좀 떠다니게 하겠다, 약간 움직이게 해주겠다. 파도 치는 파도에 따라서 좀 흔들리고, 조류가 있으면 조류에서 약간씩 움직이고, 그걸 좀 허락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크레인 바지는 웨더 베인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쉐어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웨더베인 하게 하면 FPSO는 어느 정도는 좀 힘들어요. 들이시면 안 돼요. 들이시면 안 되고, 맞이 안 되고. 그 정도가 다르거든요, 정도가. 여기 이제 터렛이라는 시스템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터렛이 이제 이게 터렛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터렛. 그래? 그래.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 그래. 가서 그래. 이건 설명하면 돼요. 하여튼, 기본적인 거는 이 줄이 아까 그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 줄들이에요. 이게 파이프야, 이게 파이프. 줄이 아니라. 모링은 또 다른 데서 하고, 모링은 다른 데서 하고, 이건 이제 기름 파이프입니다. 기름 파이프인데, 기름 파이프를 이제 배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 배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웨더베인이 한단 말이에요. 빙빙 돌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특히 도는 게 문제예요, 도는 게. 근데 도는데도 파이프가 안 꼬이고, 기름을 넘겨주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터렛타입이 인터나트래, 리스터나트래. 배 속에 있냐, 배 바깥에 있냐. 배는 그 터렛 중심으로 빙빙 돌 수 있습니다. 근데 파이프는 안 엉키고 기름을 제대로 넘겨줘야 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구조가 되겠지, 안에. 네? 이렇게 도는데 기름은 넘겨봐야 되니까. 그래서 특허도 걸려있고. 또 그리고 캐터너리, 앵커, 레그, 모링 이거는 이제 이런 부위를 거기다가 다 파이프를 해서 문 파이프 하나만 연결하겠다. 이게 좀 더 심플하죠. 그냥 한 몸체로 하고 싶어서 터렛을 해놨습니다. 요즘엔 다 터렛을 하죠.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요. 다이나믹 포지셔닝 아까 얘기한 이 프로펠러를 여러 개 달아서 두 개만 다는 게 아니라 뭐 4개, 5개, 6개 달아서 그놈들을 빙빙 돌아서 프로펠러예요. 방향을 360도 다 돌릴 수 있어요. 그걸 여러 개 달아서 그놈을 센트럴 컴퓨터가 컨트롤 룸을 돌려서 제어를 해갖고 힘과 방향을 4개면 4개, 5개, 5개를 힘과 방향을 조정해서 안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공과의 심현철 교수님 요즘에 무인 헬리콥터 텔레비전 가끔 나오는데 헬리콥터가 그 프로펠러가 이렇게 한 4개쯤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조그만 프로펠러가 그놈을 가지고 띄운 다음에 움직이고 서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같은 원이지. 바람도 막 불고 물건도 들어야 되고 내렸다 올랐다 이동했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이건 규모가 크죠. 규모가 크고 무겁고
포지션 키핑을 해줘갖고 드릴링을 하는데 잊어져 있다. 나는 터그보트들이 메인선들이 10대쯤 붙어서 그래서 어렵겠지만 하여튼 다이내믹 포지션 작업하면 크레인 바디가 작업하는 동안에 오는 조류가 흘러도 막아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머리 하는데 2개월 걸린다는 시간을 빼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렵다고 긴장이 있으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하는 거겠죠. 해보자. 타워 머리만 하면 타워 앵커링 시스템인데 앵커링도 이 땅에다가 어떻게 묻느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땅에다가 떨어뜨리고 이게 이제 배가 이렇게 쭉 가면서 당겨지면 이놈이 땅을 파먹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앵커가. 그래서 파지력이라고 하나? 파지력. 이렇게 잡아주는 힘이 그대로 걸리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대부분이고, 그거 말고 이제 아예 석션 앵커링이라고 석션 앵커라는 게 있어. 파일 앵커는 파일을 박아주는 거고, 그게 드래깅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게 이제 진흙물 같은 거면은 이놈을 대충 올려놓고 여기에 물펌프로 해서 이걸 쫙 꺼내면 진흙이 빠져나오면서 이걸 아주 파일에서 뭉치는 거죠? 뭉쳐서 그놈이 단단하게 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방식은 여러 가지고요. 이런 건 주로 토목과에서 주로 많이 우리과에서는 이런 것까지 하면서 못할 것까지 없죠. 할 수 있지만 흙하고 뭐라는 거니까. 이건 전반적인 양념고요. 커런트, 인포메이션, 중요한 파라미터, 정리한 테이블이고, 마지막 테이블은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지난번에 끝나면서 아더 로드, 스워싱은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보호스는 파도가 그리고 그런 위를 덮어 씌는 거, 그런 것들 부분적으로 로컬 데미지를 줄 수 있죠. 배에서. 이건 질문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하면 하겠습니다. 디스커션 하시는 질문 그래도 할게 있으면 하시죠. 네.